검찰의 선 증거 조작, 검찰의 선 증언 조작, 언론에 뿌려주어요. 이런 자동 발급 압수영장, 선별 발급 구속영장. 오 검찰인 즐거워, 검사 독재 짜증나요. 1년이면 경제폭망, 나가면은 외교 참사, 국정은 나는 몰라요. 행정부엔 뻔뻔상민, 사법부엔 깐족동훈, 오 정치인의 즐거워. 주폭성녀 술 가져와. 성형으로 얼굴 조작, 복사해서 학위 조작, 엄마랑 잔고도 조작. 이런 씨 활용당해 주가 조작, 사진 찍고 평판 조작. 오건희는 행복해 대갈명신 존나 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모처럼 오프라인에서 우리 애청자들을 만나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니 그건? 채식주의자. 너 이번에 샀지? 아니요, 옛날에 샀는데, 안 봤지? 아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나랑은 상관없는 책인 줄 알고 네, 안 봤는데 육식주의자. 대신 영화는 봤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네, 채식주의자 영화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아니,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사실. 뭐 재미로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저 책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열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한국어로 풀어냈던 그 한국어 굉장히 어렵게 쓰시거든요, 이분이. 문학 작품 자체가 이제 전 세계인에게 아주 열광적인 호황을 받으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5.18 다뤘던 그 소설 있잖아요. 소년이 온다. 네, 소년이 온다를 넷플릭스에서 박찬욱 감독의 대본으로 3번 연출로 해갖고 아니면 오징어 게임 하셨던 황도익 감독 하셔도 괜찮은데 넷플릭스에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한번 칠 수 있게끔 구성이 한번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주말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누가요? 김건희와 윤석열이요. 관련돼서 주말에 올라왔던 단신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버퍼가 먼저 계속돼요. 네? 버퍼링이 계속돼요. 버퍼링? 응, 계속돼요. 저희가 드디어 타겟팅으로 저기를 받는 건가요? 주말에 올렸던 김건희 관련된 그 쇼츠 영상에 성인 인증이 걸리면서 성인 인증을 끝까지 안 풀어주는 그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본문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댓글들을 안 보고 많이 다 하시더라고.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댓글이 더 많아요. 아직도 버퍼링인가요? 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있네요. 네.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저도 새로 고침 몇 번 했는데, 자, 아무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실의 기념사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아세안 국가에서 찍은 여기 그 라오스 총리 부부하고 찍은 사진이 뭔가 좀 구도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건희 대가리 커 보이는 거 말고. 대통령실에서 꺼내놓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부부가 라오스 뭐 관람 만찬에 이제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원래 사진을 찍으면 인물 중심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물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큰 여백은 왜 존재하는가? 왜냐? 여기 가운데에 센터에 에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라오스 총리는 코너로 밀어냈다. 그렇게밖에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뒤에 이거 간판 이거는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고. 근데 간판을 굳이. 이제 안 자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으니까 다른 사진도 한번 봅시다. 다른 사진 그냥 이런 거 똑같죠? 있어요. 네.
일단 센터를 가운데로 이제 어느 정도 권력 균형이 좀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 가까운 거는 김건희가 가까운 게 가깝다. 김건희긴 한데 미세하게나마 센터로 사진들을 네. 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사진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진을 보고 진짜 희한하게 올린다. 참 대단들 하시다. 진짜 열심히 일하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이 맞이하러 나온 귀국 사진에서 아주 그 명작이라 그러나요? 네, 현재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나왔죠. 네. 일단 보세요. 유난히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굴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과연 저게 진짜 사진 촬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이즈일지 에이, 맞겠죠.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필터링을 해갖고 빵빵 터지는 얼굴을 가리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경호가 싸가지 없이 먼저 아니, 인사를 주호영 여기 했죠. 있고, 주호영 여기 누구죠, 있고요. 그러면? 네. 누구였더라? 아무튼 무슨 아무튼 어우 씨 엄마 놀래라 씨. 네, 지금 얼굴 상태가 저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인위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윤석열과 한동훈도 별다른 악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는 과정 중에 한동훈의 의도적인 시선 흘리기, 김건희를 마치 안 아예 보려고 저- 하는 듯한 요런 게 이제 어떤 이 옛날 친했던 누나와 동생 사이, 형수님과 도련님 사이가 넥타이까지 많이 사다 깨졌구나 줬는데, 싶어요. 배은망덕한. 넥타이 선물까지 했는데 넥타이 일부 그래서 넥타이를 안 하고 온 거지. 그러면 저 옷 색깔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옷 색깔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이 같은 과예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포멀한 네이비나 블랙 쪽 입고 올 거 뻔히 아니까 본인은 이제 튀어야지. 네. 본인은 튀려고? 튀어야지. 아예 뭐 흰색을 입고 오지 왜? 아니 뭐 그런 거 오세훈처럼 아닐까요? 흰 바지 내 입고. 기분이 지금 똥색이야. 뭐 이런 거. 내 기분이 셔시야 아주. 그런 느낌을 해갖고 혼자서 똥색 옷을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이 사진만 이렇게 동아일보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뭐지? 이게 뭐죠? 네. 일부러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진도 있는데 대통령실의 사진은 왔잖아요. 온 걸 얘기해야 되잖아. 서울공항 도착 이거거든요. 네. 사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일단 악수는 했다는 거지. 다른 사진이 없어. 김건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른 분위기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둘이 그냥 악수는 했다. 하여튼 비행기에서 내려서 붓기가 안 빠진 저 얼굴로 돌아가서 얼마나 윤석열을 조졌을까. 왜 무혐의 처리 안 해놨어 이러고 얼마나 조졌을까 걱정이 뉴시스에서만 됩니다. 나온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상태. 자, 많이 부었죠? 뭐 이 선생 칼럼 사진은 요거는 이제 이 선생 칼럼 그 유튜브인데 에휴, 예,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제 태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걸 했습니다. 지금 태국 총리도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퇴진. 국내 공개된 사진 뭐 이런 거래요. 네. 근데 이제 공개 안 된 사진은 윤석열이 먼저 오고 뭐 먹다가 왔나 봐요. 먼저 오고 나서 기다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지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근데 다 들어가고 이상한 저 주머니에 손 같은 습관 그리고 이제 컨닝할 자료들을 전부 배치를 그리고 지시를 하고요. 내리고 있죠. 윤석열. 지지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네. 알아듣나? 어? 알아듣나? 들어봐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안 하겠지만. 하는 놈인데 뭐. 그리고 태국 총리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뭐 이 장면만 국내에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 장면 이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장면 이후에도 화면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한 분위기로 왔는데 우리만 뭔가 많이 들고 바인더 같은 걸 많이 들고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회담이라기보다는 환담, 그 다른 환담. 나라하고 했을 때는
태국 총리가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거의 뭐 종이도 거의 뭐 큰 바인더 같은 걸 찾아볼 수 없고요. 이게 우리는 뭔가 중대한 회담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기 위해서 지금 꾸민 거네요, 저거 자체를. 그리고 뭐 우리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건 보면은 태국 총리가 봐도 태국도 우리 까고 가는 거네. 그렇죠. 야, 저거는 기다릴 필요 없어. 저거- 우리가 가면 돼. 저거 나보다 일찍 가. 어. 뭐, 요런 느낌. 나도 지금 달랑달랑 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국격이 밖에 나가서 개밥살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세안 국가라도 되니까 껴주는 겁니다. 지금 G20 국가 중에 윤석열한테 오라거나, 온다거나, 얘기하자거나 하는 나라들이 아예 없잖아요. 나는 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또 얼마나 털릴지 아니, 그 지금 걱정해야 돼. 지금 뭐 라오스한테도 5억 달러씩 털리고 오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가려 그러면 이제 한 50억 달러는 줘야 뭐가 성사가 안 되겠어요? 아니, 아세안에 650억 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싸게 맥힌 거지. 그게 뭐가 싸게 맥힌 거야? 라오스에 650억. 5억 달러야, 달러. 수천억에 8천억 가까운 돈을 뜯겼어. 라오스하고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할 게 뭐가 있는데 라오스에 8천억을 투자를 하냐. 투자도 아니지. 못 돌려받는 돈이니까. 지원이니까. 결국 여기 가갖고 야 우리 자리 하나 좋은 거 내줘. 사진 아유. 이쁘게 나오게 해줘. 그거 하려고 입장료로 8천억을 낸 거예요. 라오스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불러서 갔냐고. 라오스가 공식 초청했어요 우리? 아니야, 지가 저기 이시바 만나러 가는 핑계 대려고 그냥 시간 빼려고 국내에서 빠져나가서 어떻게든 뉴스 중심에서 피워보려고 라오스에 입장료 5억 달러 내고 저기 가서 저 꼴을 당하고 온 거예요. 6,750억.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 지금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 제일 탑이 누굽니까?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탑이야, 현재는. 그 다음이 태국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야. 그럼 최소한 거기 갔으면 이 세 나라 총리들하고는 한 번씩 만나보고 와야지. 태국 총리랑 가볍게 환담한 거 말고는 도대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서 20원 만난 거 말고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거기 만나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지. 없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이재용 왜 따라간 거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뭘 어떻게 해. 가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데. 말해서 옛날에 이제 뭐 블랙핑크 데리고 다니더니 이제 그걸로 욕을 처먹으니까 이재용을 갖다가 무슨 그러니까 선전대로 데리고 다니고 있어. 예전 같으면 언론에서 아세안 갔다 왔으니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경제 효과가 몇 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그런 보도도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들도. 언론들도 빨아줄래 해봐야 할 게 없는 거야. 아니,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GDP 몇백 달러 안 되는 라오스하고 무슨 수억 달러대, 수십조 원대의 무슨 산업 협력을 하겠냐고. 아예 할 게 없어, 그쪽이랑 현재 지금은. 그나마 힘이 있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단물 빠지고 나니까 아예 안 만나주잖아. 직접 와갖고 뽑아 먹고 간 다음에 자, 우리 비행기 값 퉁쳤지. 또 뭐 베트남은 지원금 받아갔지. 퉁치고 나서는 정작 만났을 때 지난번에 고마웠어라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는 게 상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받은 것도 없지만 가서 퍼주고도 그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거길 굳이 왜 갔냐는 거지. 누가 또 밖에 나가고 싶다 했겠죠. 답답하니까. 아무튼 이런 꼬라지로 국격이 지금 태국한테도 까였어요. 이번에는 라오스한테도 까이고 이마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사전인지 5가지 근거를 뉴스타파에서 분류를 해서 내놨는데요. 한번 다시 더듬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단 9월 12일 날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면은 일단 권오수를 비롯해서 주범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쩐쭈라고 하죠. 손모 씨. 예, 이 사람 심지어 손해만 봤다는 이 사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결이 사실 되게 주목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쩐쭈로만 참여했어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김건희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불기소가 타당한 것이냐. 불기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차 작전 말미에 김건희가 계속해서 나 도이치 주식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약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계속 종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녹취록에. 손해 났다고 지랄도 하고 그랬죠, 이 예. 사태는. 자, 그런데 2주 뒤에 2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억 원어치의 도이치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는 꾼들한테 맡겨가지고 진짜로 구경하는 참이었다고 하면 2차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뭐랄까 겁대가리 없이 대놓고 조작질을 했는데 이러한 조작질에 2번 연속으로 참여한 거는 김건희는 모녀뿐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배팅이 커졌다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1차 작전 때, 그러니까 평소 2, 3억 원대였던 그 투자액이 1차 작전 시작되자마자 17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7배로 늘렸죠. 네. 그러면 1차 때도 23억을 벌었는데 금액을 7배 이상 늘렸다 그러면 진짜 2차 작전 때에 김건희 모녀가 관리하던 계좌의 수익은 얼마나 나왔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히 너무나 12시에 만나요 이거로 기억하시다시피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에 자, 김모 씨, 2차 작전 주포죠. 예, 이 사람이 민모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11시 44분 32초에 다시 김 씨가 매도하라 셈이라고 하니까 7초 뒤에 정확하게 김건희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죠. 이거는 통정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정 매매로 인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김건희는 나는 우연히 그 시간에 7초 만에 내 판단으로 3,300원에 8만 주를 때린 것이지 절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으시군요 라고 검찰은 모른 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연히 이때 요거를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냐? 매수한 적이 있냐? 매도한 적이 있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연이라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건희가 진짜 우연히 8만 주를 3,300 자기 판단으로 들어갔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우연히. 문자는 왜냐면 문자 없이 자기 판단에 막 신이 내린 거지. 그래서 8만 주를 내가 12시에 3,300주를 팔면 이거 돈이 되겠다. 거꾸로구나. 3,300, 8만 주를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걸 우연히 샀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놈이 이 똑같은 거래를 했어야 된다. 통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려주셈, 알았음 하고 갔는데 김건희 우연히 끼어드니까 방해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원래 있던 작전 세력 중에 누군가가 한 번 더 때려줘야 돼. 쌍둥이 거래가 나와야 김건희 말을 야 진짜 우연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같은 게 있냐? 없다니까. 그리고 없어졌잖아. 예를 들어 왜 3,300을 안 때려줬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갖고 그렇지. 지네들끼리 걱정이 되면 모르는데 깔끔하잖아. 계획대로 됐네 이거 아니야. 네, 그거는 결국은 김건희도 같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금융당국이라든지 증권사에서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냅니다. 자, 김건희는 계속해서 내 계좌가 활용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난 모르는데 내 계좌를 가지고 쟤들이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득을 준 거야. 우리 엄마랑 나한테 23억 원어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작전에 참여한 전주 양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경고를 했다.
그런 거래하면 주식 거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난 계좌를 맡겨놨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고 내 계좌를 가지고 저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경고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난 모르기 때문에 계좌만 맡겼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도 똑같이 계좌를 맡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한테도 똑같이 이런 그렇지. 경고가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비슷한 시간에 어떤 계좌들끼리 비슷한 게 정해진 것처럼 짠 것처럼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상증후를 판단하고 금감원에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증권거래소로 이게 들어와요. 그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와 고객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 내지는 이걸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도 분명히 그런 걸 받았어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김건희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란 얘기지. 이 기록은요, 다시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을 찾아보면 그 다시 이제 전산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것만 검찰이. 확인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5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1차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은순과 증권사 직원 사이에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은순이 당시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뒤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회피를 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과연 엄마가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듣고 이렇게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할 정도면 김건희는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안 얻었겠느냐. 예. 그렇지, 뭐, 권오수가 엄마한테만 주고 김건희한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엄마가 어머니한테 받은 걸 딸한테 안 알려주고 나는 돈 벌 테니까 딸 너는 손해봐라 그러고 말을 안 해줬을 가능성은 더 없지. 아니, 뭐, 엄마랑 딸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그런 짓을 하면. 제가 쓸데없이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증권 정보를 줬다가, 제가 석 달 때 지금 죄인이 돼가지고, 전화를 못 해요, 내가, 진짜, 어머니가.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공판에서 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최은수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라는 게, 어저께 운영을 하다가 우리 대리랑 과장이 멱살 잡고 싸웠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 그런 관련. 얘기가 아니잖아. 주가 관련이지. 이번에 뭐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번에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돈이 얼마가 나고 수익이 얼마가 할 거고 공시는 뭘 받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회사 내부자나 외부자가 취득을 해갖고 이 증권 거래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황이 없다는 거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그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제는 특검법에 의해 갖고 처맞게 되거나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때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검찰이 뭔 지금 수를 쓰고 있냐면 수심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수심이 수심위를 열어서 아주 믿는 구석이구만, 수심이가. 수심위를 열어서 뭐라더라? 그 선거 지금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끝나는 다음 날 수심위 결과를 발표하는. 재보선 다음날 수심이. 그래가지고 완전 무슨 뭐. 그래서 재보선에서 이기면 뭐 그냥 불기소로 가고 그렇지. 지면 보류. 기소는 못하니까. 뭐 대충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검찰은 힘이 없습니다. 일단 아예 검찰총장이 요새 언론에 나오질 안 하잖아요. 입을 닫았어 아예. 자, 일단 저희가 화면이, 저도 지금 제 노트북에서 화면이, 저도 버벅거려. 예,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자체가 이상한가 봐요. 네. 아프리카 왜냐면 잘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건의가 막으라고 했나 봐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막아줄 그렇게까지 거야. 해주실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또 검찰이 수심이 없이 이번 주에 김건희를 처분한다는데 이 기사가 또 근데 바뀌었네. 그러니까 답정너잖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잖아요, 대놓고. 아니면은 우리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불기소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뭐 오히려 뭐, 좋죠. 그래 네. 더 뭐 선거에서 더 지고 아니 검찰이 불기소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불기소 됐으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잊어야겠다. 깨끗하게 내 머릿속에서 기워야 레드선 할 국민은 한 명도 없어. 이직들을 합니다. 더 열받으면 더 열받았지. 이직들은 이렇게 이직들을 하겠죠. 합니다. 거 봐라!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했는데 저놈의 좌빨 빨갱이들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저런다. 근데 그래 봤자야. 왜냐면 지금 10%, 20% 무너졌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막 김건희 이렇게 까잖아요. 그 댓글 부대가 그 댓글 부대 그 논리는 빼야 돼요. 김건희한테 질투한다는 거. 김건희 얼굴이 예뻐서 질투. 그 댓글 부대 니들도 사실 양심적 그건 좀 빼라. 왜냐면 나는 김건희보다 내가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해. 김건희 따위는 사실 얼굴로 치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어느 여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논리니까 그건 좀 빼. 예. 아무튼 네, 저희는 절대 김건희의 미모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 얼굴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언제 질투해갖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질투? 왜? 네. 예.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검찰은 빨리 해결을 하라고. 이거는 검찰의 의견이 아니라 연합뉴스의 의견인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라라고 압박을 주는 것뿐인데 검찰은 지금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못 내거나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작은 거 다른 거 하나라도 구속기소가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정도로 뭔가 중간에 약간 물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고 같이 죽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 관련해서 김건희 마포대교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조작하기 위해서 퇴근길에 교통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왔어요. 의혹이 아니죠.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경찰청장이 나와갖고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다가 구라치다 걸렸어. 구라치다가 112 신고에 도대체 왜 지금 교통통제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확인됨으로써 실제 교통통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뉴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9월 10일 김건희가 마포대교를 시차를 가죠. 그 유명한 사진 기억나시죠? 손 이렇게 해서. 자, 그 당시 교통통제 있었냐라고 하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교통통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식 의원이 이 당일날 112 신고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6시 52분부터 5시 52분부터 5시 52분부터 6시 1분 사이에 시민들이 양화대교 일산 방향 끼어들기 차량 너무 많다. 교통정리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행사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통통제 없었다면서요. 근데 경찰 측에서 무슨 행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행사로 교통통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입니까? 이러니까 보안상 이유로 답할 수 없습니다. 무슨 행사가 무슨 보안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그리고 6시 1분쯤에 양화대교에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 들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신고를 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 중에 교통통제로 체증이 있다. 아니 이거 근데요, 시민들한테 안내를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없었다! 라고 개구라를 거짓말 치고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제가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통의 이동 때문에 김건희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차량이 마포대교에 접근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한 것인가?
저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요. 김건희가 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동안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쪽, 그러니까 일산 가는 쪽 방향에 있는 거를 막은 거죠.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다리 건너 쪽으로 갔으면 반대편 차선을 막았겠죠.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뒤에서 지금 시민들 자전거 타고 하는데 하고 있고. 네. 예. 근데 왜 이 모습을 안 보길 원했을까요? 아니 이게 김건희라고 하는 김건희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싫었고, 둘째는 보안상의 이유일 것도 있죠. 너무 근접해서 차량이 접근했을 때 빵빵 또는 휴대폰을 폭탄을 그렇지, 던질 수 있으니까. 휴대폰을 던져가지고 휴대폰으로 대가리를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검사들 휴대폰 폭탄 장치 때문에 장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휴대폰 뺏기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게 딱 일몰 시간이에요. 일몰 시간에 맞춘 거야. 차가 제일 많을 텐데. 네. 그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 한참 바쁠 때 6시 그 시간대인데 요게 이제 일몰이 시작돼서 쉽게 말하면 하늘이 제일 이쁠 때입니다. 즉, 설마 그런 것까지. 그 야경에, 이 배경에 아니요. 있는 건물이 어두워지면서 배경 건물들과 라이트가 살아나면서 조명빨이 잘 받을 때예요. 심지어 얘는 지금 조명까지 쐈어요. 여기 보세요. 얼굴이나 옷에 닿는 그림자를 보면 에이. 상층에서 이거 조명까지 쐈어요. 그거는 가로등일 수도 있고요. 여기 가로등은 설치돼. 위에서 떨어지니까 얼굴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요건 사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명까지 쏘면서 쐈다는 거지. 중요한 거. 저는 왜 흰색 옷을 입었나 했더니 흰색 옷이 나이트 갈 때는 그럼 무슨 색? 조명을 잘 받아야 돼요. 조명 받으려면 뭐 흰색, 나이트 갈 때는 흰색. 그리고 왜 이쪽 방향이냐는 거지. 건너쪽 방향으로 가면 도심으로 들어가는 쪽이니까 퇴근 방향이나 들어가는 쪽이나 덜 밀릴 수 있는데 왜 이쪽을 했겠느냐.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진을 찍으면 역광이 되거든. 이런. 아니, 정말. 와. 왜냐면 이때 해가 완전히 덜 떨어졌기 때문에 욕 나온다. 역광이 된단 말이야. 욕 나온다, 반대쪽으로 욕 서면. 나와. 그럼 뒤에 빨간 해가 비치면 인물이 까맣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설마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 사진 찍는 놈하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맞춰갖고 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파출소 갔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도로상에 옆에 지나가는 차 한 대도 없죠. 차가 많아야 되네. 차가 지금 계속 여기 신호등도 없어.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가 많아야 돼, 이 도로 안에. 아니, 게다가 지금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여가지고 그러니까. 더더욱. 차가 꽉 막혀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차가 정체돼 갖고서 볼 거 아니야. 저 뭐야, 저 허연 거 저거? 저거 대가리 보니까 건인데 이 꼴을 들키기 싫어서 이거를 통제를 한 거라니까. 그나마 방향 잘 나오는 쪽 하려고. 방향 잘 나오는 쪽으로 찍으려고.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이게. 이게 더 어두워져 버리면요, 이 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구름 껴서 자연광은 떨어지면서 이 순광이 있을 때를 제일 좋아하거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간 거야. 그리고 연출을 한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이 쨍쨍할 때는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잡티가 아주 사소한 것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적당히, 예. 침침하게 보일 때. 그래서 방금 찍었던 그 사진 있잖아. 뒤에 건물이 딱 나오는 사진. 이거 방금. 요런 거나 그 위에 사진 있잖아. 이런 거. 진짜 차가 한 대도 없네.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건이 뒤로 지나가는 걸 안 보이려고 다리를 끊어버린 거라니까, 이 시간대에. 대박. 여기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뒤에 이 건물 실루엣 이쁘게 나오려고. 아마 사진기사는 이거 찍고 보너스 받았을 거야. 야, 노출 조정해가지고. 응. 진짜 열받는다. 아니, 난
우리는 아직 멀었다. 얘 두뇌 구조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계기든 말든 불편하든 말든 주변 사람이 그런 고통성제 일어나고 혹시 알게 되면 더 나중에 역풍 맞으시 이런 얘기 하는 놈도 없겠지만 없지.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야 어느 시간대가 제일 이쁘게 나오냐 어디가 뷰 포인트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 이건 다리 중간이 아니면 이 앵글이 안 나오거든. 야, 진짜 차가 한 대도 없네. 저 데도 퇴근 없어. 시간대에 저 아이고. 퇴근 시간에 차가 한 대도 없네, 진짜. 야, 미쳤네, 충격적이다. 미쳤어, 완전. 야, 충격적이야. 네, 이거 진짜로 그 당시에 서울시 그 마포대교 위에도 다 그 교통관리 CCTV들이 있거든요. 딱 찍어보면 내 생각인데 딱 찍어보면 방금 그 자리 옆으로 조명 초주는 방금 그 사진 보는데 내 놀란 게 이거야, 이 광선. 이 광선은 절대 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광선이 아니잖아요. 이 레일에 닿는 광선. 저런 광선은 앞에서 누가 조명을 쳐줘야 되는 거야. 배경 조명을. 안 그러면 저게 시커멓게 나오거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촬영차, 조명차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이 사진을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심이 들어요. 사진 전문가로서. 와. 문제는 이 사진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시민 불편, 뭐 출퇴근길 불편 따위는 깡그리 개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이 아줌마의 정신 상태인 거죠. 아니, 경찰은 뭔데 김건희 말을 듣고 이거를 통제를 하고 앉았어? 그래놓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안 들킬 거짓말까지. 줄 알고 이런 놈의 정보가 어딨냐, 이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또 한 번 이것도 국정농단의 난장판이야, 농단의 난장판. 하나로 이거 엄밀하게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건희와 히림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데 히림이 껴있거든요. 너무 많아. 네. 근데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특혜에 히림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선발 규정, 그러니까 공모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교육부 산하 기관이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300억 원 규모의 서울 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히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자, 이게 원래 지난 9월에 위탁 운용사로 이지스 자산운용이 선정이 됐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제현상 설계 공모에서 지명 공모 방식으로 바꿔서 히림을 포함한 5개 설계사를 특정해서 선정 절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 히림 등 2개 설계사는 공모를 포기했고 공제회는 또 지명 공모 방식에서 일반 공모로 또다시 절차를 바꿨다고 합니다. 히림이 될 때까지 바꾸는 거야. 예, 이거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냐면 그 양재동 그 더케이 호텔. 양재동 그 공원 양재 그 꽃시장 옆에 공원이 있고 그 안에 더 K 호텔하고 교원 공제회가 갖고 있는 호텔 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장사가 너무 안 되거든. 그래서 막 여러 번 매각이 왔다 갔다 했었고 아무튼 망한 호텔이에요, 망한 호텔. 근데 이거를 재개발을 하는데 4조 3천억 규모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호텔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공원 땅을 포함해갖고 사실상의 양재 시민의 숲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번 그 재개발이 먹어버리는 사업이에요. 시민들 사용하던 공원들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규모의 어떤 뭐 아파트 단지가 됐든지 뭐 호텔 위락 단지가 됐든지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도 미친 사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 안에 호텔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거든. 원래 직원들 연수용이나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를 무리하게 호텔로 바꾸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럼 그걸 폐쇄하고 이거를 없애는 게 줄이는 건데, 이거를 거의
원지 몸값의 10배 가까이를 추가로 투자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교직원 공제화가 그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4조 3천억 있겠냐고. 결국은 자기 땅을 펀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지스 자산운용에다가 그냥 떠넘기는 거고, 이지스가 저걸 받아갖고 운영하면 무슨 뭐 국제 호텔 체인을 끌어들이는지 뭐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 자체를 시민이 쓰든, 그리고 어떤 교직원들이 숙소라든지 연수용으로 이용하던 시설들을 완전히 상업시설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직은 안 정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비스 호텔인가 체인인가 거기서 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공모 방식 자체가, 호텔 디자인에 대한 공모 방식 자체가 그 호텔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텔들은 자기네들 건축사들이 있어. 원래 쓰던 전 세계 호텔 체인이니까 이런 데 있던 데가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고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히림 써.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럼 공모 기준을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이거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국제 현상 설계 공모에서 지명 공모로 바꾸고, 이렇게 바꿨는데도 히림이 포기를 하니까 일반 공모로 다시 또 바꿨어요. 히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히림이 낙찰가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낙찰가를 평균을 냈는데 딱 평균에 맞는 낙찰가를 제시함으로써 이 똑같이. 공모를 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근데 이미 히림이 윤석열 취임 이후에 117억 원 법무부 공사 따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가덕도 신공항, 이게 760억 짜리를. 아직 공항을 지을 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설계만. 터미널 설계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히림인 거야. 이러다가 가덕도 신공항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더라도 설계를 했으니까 돈은 주는 거야. 이미 주고 있어요. 설계를 그러니까요. 완성했기 때문에. 돈 내놓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림이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건축 부문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짓지도 않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거지.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주관하는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내 우수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미래 수출 동력 확보 차원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과 생산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인증 사업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2001년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히림이 서비스 품목에서, 그러니까 그 부문에서 공항 건축 설계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공항 건축 설계라고 하는 품목이 워낙 특수 품목이라 그동안 수상을 하기 위한 테마에 없었던 게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동시에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비스업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출 규모만 500만 달러를 넘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히림은 뭘로 상을 받았느냐? 히림은 베트남 롱탕 국제공항 설계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 속에 히림이 그냥 들어간 거였고, 이때 아까 500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510만 달러를 받았다고 계좌로 이렇게 받은 걸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히림 단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510만도 나눠줘야 돼. 그러면 히림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됐다고 하고 나서 바로 가덕도 신공항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맡게 된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그렇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페루 마추픽추 이쪽에 생기는 페루 국제공항에서도 당연히 히림이 설계를 맡게 되겠죠. 따라서 이 4조 3천억 규모의 호텔, 호텔의 위락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텔은 무조건 들어있을 테니까 이 설계를 히림이 맡게 된다고 하면 최소 10%, 4천억 원 이상의 설계비 계약을
히림이 따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사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는 곳이 있대요. 중견연인데 이때가 바로 히림이 저희도 심사에 넣어주세요라고 신청한 당시에 생전 조직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간사기관으로 신규 선정이 됐는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여기가 바로 히림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년 넘도록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견년이 히림의 신청 시점과 맞물려서 후보 추천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정도면 거의 히림은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런 각종 의혹에 항상 히림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소유주는 그 사람이지만 뭔가 과정에서 나눠먹기를 하는 아이고. 명신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유독 히림을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고 이런 조건까지 바꿔가면서 공정성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무부나 국방부 출신 퇴직 인사들이 히림과 코바나 컨텐츠에 취업한 숫자가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에. 네. 이거는 오마이 단독입니다. 국방부나 법무부 등의 출신이 히림하고 도이치모터스에 19명이나 재취업을 했는데 14명은 국방부 소속 인사래요. 그리고 특히 히림의 경우에는 공개 채용이 아니고 지인 추천 뭐 이런 걸로 해당 인사들을 영입했다고 밝혀가지고 그 지인이 뻔하네, 누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그럼 재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으로 혹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야 저기 걔네들 딴 생각 안 하는지 가서 잘 감시해 라는 의미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뇌피셜이에요.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 국방이나 법무부 출신이 뭐 하는데 히림에 가고 도이치모터스에 갑니까? 도대체?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계 그리라고 도면 그리라고 보냈겠어요? 경비하라고 보냈겠어요? 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안전만 계시라고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히림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116억 원에 달하는 11건의 의혹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영입 이유가 충분하네요. 이제 앞으로 군대 기숙사, 막사, 군대 관사들 전부 다, 히림? 전부 다 이렇게 재건축하기로 했잖아.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막사부터 시작해갖고, 사태까지 다 하려고 치면 웬만한 재개발 뉴타운 이상의 규모가 될 거거든. 이건 역시 누가 따겠어요? 히림이 다 따겠죠. 그럼 따겠죠. 도이치모터스에 취직한 사람들은 뭐야? 아니 그거라니까. 주가 조작하나? 내가 봤을 때 딴 게 아니라니까. 쟤네들 딴 짓거리 안 하는지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군에서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맨날 전화 돌려갖고 야 밥 한 끼 먹자고 불러내가지고 로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냐는 거지. 아니에요. 문평 말씀으로는 이제 그거죠. 의대 때문에 난리 났을 때 행정관들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욕 안 하는지 봐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잖아. 박아놨던 1차로 보내놨던 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2차로 아닐까? 신규로 또 보내는 거야? 야, 이놈들이 나쁜 생각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야, 한번- 얘 내 돈, 내 지분 정확하게 얘들이 공제하고 잘 챙겨주고 있는지 잘 봐. 헛짓거리 안 하는지. 지들끼리 뭐 먹으려고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없는지. 그래서 그런지 히림이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히림이 충성심이 네. 대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래서 김 여사가 전시회 하는데 팜플렛도 직접 만들어줄 정도로 이건 몰랐네.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네요. 김건희의 과거 전시의 도록 디자인을 히림이 맡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런 걸 만드는 데인가요? 건축 설계하는데 밑에 있는 설계사들한테 저 지금 건희가 이거 해달라고 들어왔거든. 막내가 맡아가지고 네 이거 디자인 좀 해. 이거 아니에요. 건설.
이게 김건희가 당시에 건축 관련 전시회를 처음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에 실력자인 히림 측의 도움이 필요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아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있네요. 그래도 건축 그걸 한다고 해도 뭐 그건 하지 뭐 친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알려는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도록을 디자인한다고? 예, 좀 희한하네요. 그리고 21g 있잖아요. 예, 21g. 여기 인테리어 업체. 여기도 김건희의 전시회 때 끊임없이 이제 협업을 해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쪽 회사 사무실, 전시장 설계 디자인을 21g이 맡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건희가 공식적으로 6번 정도의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도이치모터스가 4번을 후원을 하고 히림이 3번을 후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금품 후원으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후원도 하고 꽂아두는 낙하산도 받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 두 회사가 김건희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움직였던 회사다. 사실상의 소유주가 김건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언젠가 국감을 해서 알아내야죠. 히림. 그 희자가 그 희자야? 건희의 희자지. 건희? 림은 뭐야? 응? 림. 건희의 숲이지. 왜냐면 사장이 서울대 건축가 출신인데 얘가 애초에 있던 히림을 딱 25% 지분을 받아서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 국제 수주를 비롯해갖고 사방에서 수주를 빵빵빵 터트리고 있는 거고 그 시점이 말하자면 딱 김건희가 저기 하던 시점인 거예요. 진짜 건희의 숲이야? 히림. 네, 그래서 무섭네. 지금 사장이 원래 창업주의 지분을 인수해갖고 들어간 정영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림 건축사무소에 입사한 게 95년이고 2001년도에 대표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2005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가 포럼 위원회에 올라가고 6년부터 건축가협회 재정위원장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히림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던 시기가 김건희가 돈독이 올라서 활동하던 2005년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와, 그러면은 히림은 누구 겁니까? 해야 되겠네. 히림은 김건희가 소유는 하지 했다고 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분 이상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정영균은 그 목적으로 건인의 측에서 심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건희의 숲. 건희의 숲. 네. 건희의 숲. 닌텐도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고 2부 힐링타임 갖고 와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에는 어느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무인기, 과연 북한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송작가 TV만의 해석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 TV 사내 방송입니다. 자, 우리 청귤청하고 청귤식초하고 딸기청을 내내 딸기청은 완판이 됐고 청귤식초는 한 100세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300병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이걸 포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딸기는 오늘 어떻게든 다 내보내는데 청귤은 내일까지 이 제품 포장을 해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말에 시키셨는데 왜 화요일 안 오냐 하지 마시고 하루만 더 지켜주시면 마지막 청귤 식초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직까지 100개는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젓가락 주세요. 언니 지금 흥분했어요. 네. 그리고 청귤청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물 닭발 2개 사시면 이게 2인분 사시면 1인분 더 얹어드리는 M1+1 행사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신상은 우리가 이거 우리 요리 어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 송 작가의 반찬 시리즈입니다. 58, 59번째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건 오징어 볶음하고
쭈꾸미 볶음입니다. 빨리 네가 갖다 대요. 언니 흥분하시면 이제 욕 나와. 이게 우리 반찬의 59번째 반찬인데요. 여기 있어요. 자, 먼저 드세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과 다 합배되는 제품인데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또 성질 받으면서 매운 거 잡수고 싶은 분 많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의 매콤함을 그대로 살린 일부러 오타가 아닙니다. 매콤한 쭈꾸미 볶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매콤한에서 잡은 쭈꾸미인 줄 아는데 그냥 매콤한 쭈꾸미 볶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쭈꾸미 볶음을 400g, 오징어 볶음 400g이에요. 쭈꾸미 450g인데요. 가격이 워낙 좋습니다. 전부 그대로 다 볶아서 그냥 드실 수 있는 상태로 오징어는 9,500원, 쭈꾸미는 450g이 12,500원이에요. 쭈꾸미는 베트남산이고요. 오징어는 페루산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려야 돼요. 워낙 이 가격에 원물도 구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비싸, 요새.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해갖고 저희가 침고요. 여기는 국물 닭발이고요. 얘가 쭈꾸미고 얘가 오징어거든요. 이게 안 드시는 양반한테 이거를 권해놓으니까 그런데 양념 맛 보셨는데 어떠세요? 많이 매워요? 좀 매워요. 양념이 매워요. 지금 양념이 묻혀진 밥을 먹는데 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워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그 맵찔이 분들은 도전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입맛 딱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술안주예요. 밥은 이거를 다 드시고 볶음밥을 해 드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사셔가지고 볶음밥을 안 드시면 진짜 뭐랄까 진짜 곰을 잡아서 쓸개를 안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콤한 쭈꾸미 오징어 주문하셔가지고 잡수실 때는 항상 볶음밥을 염두에 두시고 계란과 김가루와 김치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맛있게 잡수고 남은 걸로 볶음밥을 꼭 해 드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송 작가의 반찬이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송 작가의 반찬국 여기 가셔가지고 반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59번이 쭈꾸미 볶음이고 59번이 쭈꾸미 58번이 볶음입니다. 오징어 볶음입니다. 저희가 108개를 출시할 때까지 신제품을 매주 하나둘씩 계속 종류가 내놓고 많다. 있는데요. 와. 네, 벌써 59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진짜 대단해요. 맛있다. 근데 양념이 왜 매운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 이거 보여주셨죠? 네.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채소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밥을 볶아 드실 때도 양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채소랑 같이 넣으셔도 되고 살이 넣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꼭 밥을 볶아서 잡숴 보시면 천상의 맛. 네. 우리 진짜 매워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매워요. 매워봤자지 뭐. 아니 매워요. 어때요? 저는 맵찔이라서 아예 섭취를 안 하겠습니다. 맵죠? 확실히 매워요 이거는. 아니야 온다. 맵다니까? 아니 매워요. 진짜 매워요. 주먹밥을 괜히 만들어주신 게 아니야. 온다. 왔다. 예.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맵다. 네. 그러나 맵다. 혀가 아리거나 햇볕신 같은 매운맛. 그런 매운맛이 아니 깔끔한 매운맛이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열받았을 때 스트레스 쌓이면 매운 거 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쭈꾸미 볶음이나 낙지 볶음 이런 거 많이 시켜 드시는데 집에다가 쟁여놓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근데 매일 먹긴 하겠다 열받아서 요즘 같으면 예. 어쨌든 예. 양배추나 당근 뭐 양파 이런 거 썰어 넣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우리가 좋은 게 같습니다. 불재료 없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오징어와 쭈꾸미로만 채워드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빠지는 중량이 없어요. 여기다가 떡국떡이나 또는 밀가루 떡볶이 떡 같은 거 넣어서 치즈 먹어도 넣어도 되겠다. 숨을 치즈. 수가 없는데. 치즈 넣어도 맛있겠다. 아무튼 딸꾹질 잡숴봐요. 것 같은데.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리뷰 가도록 할게요.
아, 우리 그 반찬 주문하신 분의 리뷰가 왔어요. 반찬 다 맛있어요. 취나물 구수하고 도라지 새콤달콤, 연근은 아삭하니 씹는 맛이 살아있어요. 코다리 조림은 무 넣고 다시 끓여놨어요. 음식하기 싫은 오늘 저녁은 편안히 남이 차려준 푸짐한 한 상 먹을랍니다. 송 작가님 방송은 고통과 치유가 공존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으며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그릇을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본인이 한 반찬 같으네요. 깜짝 같죠? 아니 예. 본인이 한 거지 그거 담으면 뭐 근데- 담는 행위도 요리예요? 근데 요즘 집에서 연근 요리 잘 안 하시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연근 요리 많이 해 먹었는데, 그래서 저 여기서 연근 조림 꼭 시켜서 아이들한테 꼭 먹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먹었던 음식 맛을 사실 나이 들어서 다시 기억을 해내거든요. 연근은 꼭 우리가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저기 반찬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많이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흰다리 새우, 왕새우 주문하신 분입니다. 신선한 새우가 잘 포장되어 빠르게 왔습니다. 새우가 정말 신선해서 살이 쫀득쫀득하네요. 껍질을 까서 새우 샤브샤브 해 먹었습니다. 6마리 먹었더니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포만감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남은 걸로 라면에 넣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생탕 라면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있고 신선한 새우를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새우 8kg와 전복 3kg를 집에 보냈잖아요. 저희 그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 오랜만에 술 한잔 하셨다며 전화가 왔는데, 새우 제가 8kg를 본데 2kg만 해도 어른들 3명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까지 푸짐하게 먹었다고. 4kg면 100마리예요. 100마리 거의. 100마리 120마리거든. 8kg 보냈다고요. 8kg. 8kg가. 네. 8kg가 8kg면 200마리. 네. 뭐야? 쯔양 가족이야? 네, 네. 아무튼. 무서운 예. 집안이었네. 네,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되게, 새우랑 전복 여러분 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귤 식초 리뷰예요. 맛이 너무 좋아요. 더 사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품질되고 없어서 아쉬웠어요. 딸에게도 선물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네요. 먹기 거북할까봐 걱정했는데 마시기 너무 좋아요. 다른 식초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북했거든요. 이 청귤 식초는 최고예요 하셨는데,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얼음 넣고 그냥 물 타가지고 먹는데도 정말 맛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맛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아있는 남았어요. 게 3개 세트 150개 정도? 100병, 100세트 한 300병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저기가 표기를 자세히 안 했더니 3만 원이 한 병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세트. 3만 원에 3병이에요. 병당 10,000원 정도 치는 거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진짜 이거 땀나. 이거 맵다니까. 네. 매워요. 그런 가격이고, 그냥 다시 못 보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우림에서도 이제 외부의 재료를 사갖고 만드는 청이나 식초는 못하고, 직접 농사 지으실 수 있는 딸기만 해갖고 내년에 다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저희가 청귤 식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과, 양광 사과 주문하신 리뷰가 벌써 올라왔어요. 포장 꼼꼼하게 잘 왔습니다. 크기도 너무 일정하고 싱싱함 자체입니다. 백설공주 사과처럼 정말 빨갛고 예쁩니다. 아삭아삭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맛은 시지도 않고 달고 맛있습니다. 송작가 마을 과일은 항상 믿고 주문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양광 사과의 특징이 깎아서 좀 시간이 오래돼도 색깔이 갈변하지가 않는 데다가 진짜 아삭아삭 새콤인데 이 새콤이 아니에요. 딱 적당한 새콤이어서 저희 엄마가 신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양광 사과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는 사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록 때문에 안에 혹시라도 그 초록색 줄 같은 거 보시고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 미리 조심해 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체에서도 많이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덜어냈대요. 그래갖고 좀 동록 있는 사과가 덜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동록이 있는 게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게. 남아있는 게 이제 한 50박스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따셔야 되는데,
추가로 따게 되면 이제 진짜 동록 있는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맛있다는 점, 절대 불량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꼭 공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드세요. 이거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겉절이 받아보신 분들 진짜 난리 났어요. 겉절이 잡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야.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맛있는 겉절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안에는 그거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료비가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저희 김치 종류, 뭐 파김치, 나박김치까지 김치 종류 전체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비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고객하고 약속한 가격과 품질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저희는 안 파는 게 맞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비싸도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 가격에 그 가성비를 지켜야만 1년 내내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아찌 겉절이 품기는 이달 안에는 못 풀어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럼 뭐하러 말을 해? 그 대신으로 저희가 같은 집에서 만든 2년 묵은 묵은지가 그 김치가 2년 묵은 상태로 묵은지가 돼 있는 거를 이번 주 안에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전날부터 굽는다고요. 금요일이나 목요일. 목요일쯤 해서 저희가 네. 그 신김치를 아우. 주문을 아우. 받아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 네. 김치 그래서 잡숴보시라고 샘플로 100분을 드린 게 이만한 품질의 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북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일방적인 주장이구나 또 우리가 그랬을 리가 있나? 우리가 그래도 미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남북 군사 그 협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도 북한은 어기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군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뒷골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자체는 사실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해왔던 도발 행위 중에, 선제 도발 행위 중에, 물론 선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기에 의해서 촬영을 당했고 9대 넘는 무인기가 우리 용산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쳤지만 그 당시에도 윤석열이 2년 전이죠. 무인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실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말하자면 증거를 남기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갖고 촬영만 하고 오는 거는 군사적 행동 내지는 정찰적 행동이라서 모른 안 척하면 했다고 돼요. 모른 척하면 돼요. 그건 되지. 근데 삐라를 뿌려갖고 증거를 남기고 온 거야. 이거는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최초의 도발이었고 두 번째는 증거를 삐라를 남김으로 인해 갖고 저쪽을 자극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먼저 뉴스 정리해놓고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국방부는 이 무인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 통제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국방부에서는 시선을 빨리 돌리고 싶은가 봐요. 뭐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를 했냐면은 북한이 풍선을 특정 지점에서 터뜨려서 무기화할 가능성이 발견이 됐다. 오물풍선 일부에 위치정보 시스템 발신기와 GPS가 탑재됐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북한 쪽으로 시선 돌리기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쪽이 보낸 그 무인기에 삐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단을 살포를 했고 그 전단 안에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정은과 김주애, 그러니까 딸 주애가 명품을 걸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짚어가 보겠습니다. 무인기를 평양 상공까지 보낸다고 치면 거진
아무리 가까운 접견 지역에서 보낸다고 치더라도 한 40에서 50km 이상을 북한 진영으로 우리 비행체를 고의로 날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삐라를 뿌렸다는, 나 왔다 간다는 증거를 남겼다는 거거든요. 내용을 둘째치고 삐라를 뿌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도적인 도발이자 공격인 겁니다. 문제는 그 삐라를 뿌렸던 게 평양의 뭐 중구역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석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우리나라 용산에 하듯이 용산이 중요한 어떤 지역이고 방공에 문제가 생기듯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거기 있는 그 경비 부대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잘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도 지금 날릴 겁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왜 못 찾았냐부터 시작해갖고 왜 사전 격추를 못했냐, 기타 등등 온갖 소동이 다 있을 정도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충격일 거고 북한 정부한테도 북한 김정은 집단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중대한 도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왜 누가 결정해서 이거를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이 만일 우리 군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미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지 현재 유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대하게 문제 삼아야 되는 상황을 저질렀다는 거야. 저번에 무인기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무인기 날려가지고 했을 때 유엔에서 와가지고 이거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때는 드론이었어요. 이쪽에서 보낸다고 하는 게. 근데 이번에는 무인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할 원포인트. 그 무인기는 우리나라에서 보낸 게 맞냐? 민간이 보낸 게 맞냐? 군이 보낸 게 맞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잠깐만, 이건 민간인이 보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더 큰 문제인데요? 그렇지. 정부가 왜 그거를 제지를 전혀 못했다는 통제를 거잖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봐서는 민간인이 보냈을 가능성은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왜냐면 다시 말해서. 일단 이마만큼의 비행체, 그러니까 거의 그 왕복 거리로 따져놓고 보면 60에서 80km 가까운 주행 거리를 낼 수 있는 무인기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드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드론이 아니니까. 무인기니까. 그러니까 무인기를 가진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드론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있는데 이 정도 무인기는 규모의 무인기를 가진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네.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드론이건 무인기건 간에 민간이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 내에 GP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PS 신호만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에 가갖고 삐라를 살포하고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간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군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도 GPS 기록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이거는 진짜 고도화된 무인기가 지형 인식을 하고 또는 주변 좌표 인식을 하고 정해진 코드대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살포를 하고 돌아왔다고 봐야 돼. 왜? 이게 격추가 됐으면 북한이 발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성능의 어떤 그 무인기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뭘 보냈겠느냐는 거지. 우리나라도 무인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미국산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쓰는 리퍼 같은 최첨단 무인기도 있지만 저는 이 기종을 의심해봐요. 이게 이제 KUS, 커스라고 하는 종류인데 요건 구형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기종은 커스9이라고 불리는 최신 기종입니다. 요게 지금 대한항공에서 제조를 했고요. 요게 이제 2016년, 18년 때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요 앞에 사진처럼 날개가 평형이기였어요. 옆으로 뻗은 경비행기 같은 형이었는데 2020년 이후로 요런 방식으로 지금 신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커스9이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는 이렇게 그 발사대에다 걸어갖고 새총도에 날려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고, 요게 크기가 이제 길이는 한 3.4m, 날개 펼치면 4.2m인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 사진은 겁나 커 보이는데 실제적인 사이즈는 사람 둘이서 손 뻗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비행기가 국내에서 개발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국내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자인은 거의. 근데 지금 북한군이 찍어가지고 제공한 그 사진을 보면 딱 델타 이 형태의 뒤가 짧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요건 최신한 가오리 같은 아니면 미국이 생산하는 가오리형 이 무인기하고는 그 디자인이 좀 다른 형태고 수평이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나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비행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해설은요, 저 UFO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사진 분석만 해보면 충분히 날개 비하고 길이 비로 이게 저기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최첨단 고도 무인기였으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포착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4km 정도 높이밖에 못 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추는 할 수 없었지만 육안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문제는 이 삐라를 묶어갖고 날린 삐라 안의 내용도 우리가 일반 민간 애들이 보내는 삐라하고는 좀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왜냐면 민간 사람들이 만들어서 날리는 삐라는 주로 이제 김정은 일가라든지 김정은과 부인에 대한 어떤 이상한 추문이라든지 이런 위주를 해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정제가 됐다 그럴까? 만들었어도 진짜 잘 만든 삐라라는 거죠. 인쇄라든지 안에 내용 구성이라든지. 그러게. 민간 단체들이 만든 거는 뭐 되게 조작하고 조작하잖아요. 야동들 합성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데 반해서 종이 아니잖아. 질도 그렇고 인쇄 내용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성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제된 기획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진다는 거지. 그럼 지금 민간 단체들이 날리고 있는 삐라도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자금을 갖고 민간인들이 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삐라를 민간인이 갑자기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면 수준이 너무 업데이트가 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찾아보면은 대북 단체들이 보낸 거는 되게 그러니까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분노, 김여정의 분노,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 이거 옛날에 또리 장군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림체라든지 맞아요. 글씨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돈 들여서 만든 듯한 정치인이 만들어 붙이는 피켓 같은 딱 그런 느낌의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린 것 자체가 얘네들이 그냥 단순한 민간인으로 보기에는 규모나 짜임새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도발을 한 목적이 뭐냐는 거지. 만일 이게 정부 단체 이건 뭐가 됐든 간에 이러한 위험한 도발을 미군의 반대 내지는 묵인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뤘던 목적이 뭐였겠냐는 거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지 계속. 야 이래도 야 열받지. 야, 쏴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선거 그래서. 전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혹시 이런 사태가 생겼더라도 이거는 민간단체 어디서 한 거야. 수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죠. 이걸 민간이 조립해갖고 이렇게 뚝딱뚝딱해서 혼자 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조사하면 쉽게 나오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정부가 관여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묵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인하는 겁니다. 아니라 그래버려야지 아예.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저쪽 애들 중에서 이렇게 극우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거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또 하나 봐요. 그냥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비행기의 형태가
없어요. 저 정도 규모의, 저 정도의 설계 도면을 가진 비행기가 없다니까. 저 삼각익 날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인기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단- 평형 날개가 아닌 삼각익 같은 아니,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삐라 내용만 봐도 이거 쓴 놈 북한에서 많이 썼다면 죽는 거야. 당연하지. 이거 어떻게 자기네가 써? 자작극을 왜 이런 식으로 해? 이거는 못 살아남아. 자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다가도 자기가 일단 죽어. 다 만들고 나면 너 평소에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는 내용이야 이거는. 삐라 자체가 북한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8개 포병 여단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개 여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를 8개쯤 썼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8개 여단이면 2,000대예요. 2,000대. 근데 장사정포 2,000대가 지금 문을 열고 사격 대기 상태를 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 정부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치. 이걸 통해 갖고 어떤 형태든 국지전이 일어나면 그냥 국회는 멈추고 탄핵 논의를 비롯한 모든 조용력 내리는 뉴스들이 거잖아요.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때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는 다시 한번 궁금한 게 과연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 또는 지금이라도 미국이 알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낸 건 할 수 없지 뭐 라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일 이걸 미군이 묵인했다고 치면 미 행정부에도 이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사안이 되는 거고요. 모르는데 만일 모르게 했다고? 모르게 했다 치면 이거는 바로 미국에서 쫓아올 상황인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그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골프장 가서 보내라 그랬으면 되잖아. 어? 아니, 용산에서 얘기 안 하고, 야, 골프장에서, 야, 그거 띄울 거야? 괜찮을까? 이랬으면 모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신문자가 자다가 갑자기 그 문자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무인기 보기에 보내 이런 거 신봉자는 진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사후에 이거를 우리가 보낸 거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긴 신봉자는 거기 있을 때도 거의 왕따처럼 해가지고 이상민이 거기 들어간 것도 모르고 이런다잖아요. 보고를 안 받았다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정보 라인을 하도 안 주니까 자체적으로 정보 라인을 하다가 지금 안가로 자료 옮기다가 이게 지금 유출되고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미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갖다만 놨으면 말 안 한다니까. 보낸 적 없다고 우기면 끝이야. UFO라고 우기면 끝이라고. 근데 삐라를 그것도 한국말로 뿌리고 오면 그것도 평양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보냈다는 거를 거기다 자랑하고 온 거 아니냐는 거지.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민주당 정부가, 미국 행정부 정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반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수준의 그런 전면전 정도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을 때,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를 다 지원을 하느라,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단 러시아는 북한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중국은 관여하기를 꺼릴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면전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이제 국지전 수준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내려졌다면, 만약에 그 정도까지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야, 얘들이 크게 벌리진 못해 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도발이나 계엄령 수준은 눈 감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 쪽이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김정은이랑 사이가 좋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독재자를 해리스는 상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 이 말이 사실은 되게 지금 먹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백인 남성들한테 엄청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트럼프랑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다이렉트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 대선이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럴 바에야 저쪽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겁 봐라. 북한하고는 대화도 하면 안 된다. 쟤네들이 저런 애들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제 조건이 있죠. 다만 이게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계산만 섰다면 북한의 저런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저렇게 북한과 끊임없이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뽑으면 안 됩니다.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미국과 연계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 두 가지를 더 찾아봤는데요. 첫째로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의 날 우린 몰랐는데 한미 작전 핵심이라고 하는 전략사령부가 추가로 창설이 됐어요. 전략사령부가. 왜냐면 이 전술과 전략의 차이인 건데 전술은 군대에서 기습하고 게릴라전하고 폭격하고 이게 전술인 건데 전략은요 핵무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끝판왕 전략인가. 그러니까 전술 무기와 전략 무기가 다르듯이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거를 한미작전 핵심으로 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핵전쟁을 상정한 일종의 사령부가 1일날 갑자기 창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형태든지 미국이 껴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초대 사령관이 공군 중장이네요. 진영승 공군 중장. 그래서 이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그룹이 새로운 한미적 작전 핵심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이 그룹들 자체가 지금 이번 무인기 삐라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 이거 새로 생긴 부대니까. 새로 생긴 부대면 뭔가 그 생존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미작전의 핵심이잖아. 그럼 저 안에서 미국한테 나 이거 한번 뿌려볼게요. 라고 용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하는 거지. 매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할 때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쓰지 못하게끔 미국이 막아주세요. 내지는 우리가 핵 막으면 걔들은 2배로 때려주세요. 이따위 식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북한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뉴욕에 있는 한국 대사가 갑자기 오늘 개소리를 시전을 했어요. 그것도 8.15 그러니까 광복절은 일본군을 몰아내준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날이다. 라는 얘기를 갑자기 이 총영사가, 뉴욕의 총영사가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8월 달도 한참 지난 시점, 2달 전 얘기야.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2차 대전 정전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런 정석적인 프레임으로 스스로 던지고 가냐는 거지. 이건 역시도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어느 시점에가 무인기 도발을 할 것이고 그 무인기 도발이 이루어지면 진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든 북한에 의한 발포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갖고 일종의 그동안 국군의 날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비행기 폭격, 그 다음에 강화 훈련 이런 것들을 주체로 한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계엄령도 한 번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계속해서 국군의 날 하루 훈다고 하면서 비행기는 몇 대, 그날은 정작 다니지도 않았는데, 전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우리나라 상공을 훑고 조공비행을 해나가면서 폭격훈련을 했거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GPS가 없어서 북한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없고 북한에 대한 위성 지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모든 GPS 위성 지도 등 기타 그 관측 자산들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그 부분을 자르고 준단 말이야. 먹통으로 날려서 준단 말이야. 그럼 이번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그 시간대에 미국이 북한 상공에 대한 GPS 자료들을 우리 무인기한테 제공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밤에 가갖고 정확하게 평양에다가 삐라를 뿌리고 온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국방위 의원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 바쁜 줄은 알지만 요 부분에 대한 것도 긴급 안건으로 틀어가지고 이걸 누가 보냈고 어떤 걸 보냈고 누가 배우이며 이 과정에 미국의 협조 내지는 방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온갖 짓을 다 해도 해리스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걸 흔들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굉장히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 정치 내부적으로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만들더라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크게 만들어지면 또 오히려 집권 정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살짝 흔들 수 있고 흠집을 낼 수 있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단 기준이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기성 정치인들은 정치적 판단을 해요. 미국 민주당. 예,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은 정치적 판단을 해요. 말 그대로. 이게 산업적으로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걸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사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자체가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한테 신물이 난 대다수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판단이나 트럼프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합리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도발을 미국이 용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주북 미군의 진주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거야. 그것도 신의주 근처에다가 중국 국경 가까운 지역에다가 미군의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주둔을 허락할 것이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썰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북한에 대한 불안감적 불안정 요소, 북한이 뭐 핵도발을 할 것이네, 미국을 공격하시네, 이게 완전히 쓰러져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미 수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물밑 그림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남북 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놔야 이게 나중에 한반도 통일 문제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헤게모니에서 미국의 군사적 매파들이 힘을 줄 수 있다. 민주파들이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측 때문이라도 이번 무인기 사건은 진짜 잘 파서 그 의중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 다음 명태균 관련된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에 이제 드러나는 거는 명태균이 57만 당원의 명부를 가지고 안에서 여론조작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고, 이걸 홍준표가 줬냐 이준석이 줬냐 이거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논란이 난 아니라고 봐요. 재밌는 논란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큰 논란은 명태균이 처음 등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보궐선거 승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냈느냐에 대한 프로세스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57만 당원 관련된 뉴스 정리해놓고 소개 드린 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면목을 한번 여러분한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이 지난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직전에 약 57만 명 규모의 안심번호 당원 명단을 확보를 했죠. 자, 근데 당시에 그 대표였던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안심번호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죠. 하지만 자체 조사된 그러니까 이걸 근데 중요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론조사, 자체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체 조사된 결과를 외부에 공표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규와도 배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7만 명 규모의 명단 유출을 과연 누가 했는지,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을 했다거나 어떤 계약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뭐 계약 사기란 거 없고 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성별, 연령, 지역 이런 정보를 분류를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을 수집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명태균 조사안을 보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당시에 7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다 파악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뽑아놓은 거죠, 명단은. 윤석열한테 우호적이고, 윤석열을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당원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표집을 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던 그 당원 전체의 당심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짓거리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 짓거리들인 건데, 저는 그렇죠. 왜 서울시장 선거에 명태균의 역할론을 놀랍게 보냐면, 이거 한 방으로 명태균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일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로 인정받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 당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당시는 지금 당의 책임자가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었어요. 네. 김종인은 김영선이 데리고 와서 명태균을 알았다고 하는데, 네. 이미 그 이전부터 명태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주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였어요. 예. 그리고 국진당 안에는, 국민의힘 안에는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잠룡들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박영선이 이기는 거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그렇죠. 이기는 거고, 둘이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돌고 있을 상황이었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철수가 여권 대표가 돼서 서울시장이 되는 게 사실은 그때는 대세론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세훈, 무조건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에는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국진당 안에서 나경원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태균이 딱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동안 비대위원장님이나 당이 욕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 나름대로 뭔가 묘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묘수를 던진 전략이 뭐냐면 단일화를 끌고 가는 거였어. 즉 나경원과 오세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조작해갖고 뒤집는 거는 이미 명태균한테는 오랫동안 해온 거라서 껌이었는데 문제는 안철수를 꺾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해내냐면 국진당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20% 유선 전화를 넣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속 해갖고 이걸로 싸우게끔 만들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유선 전화가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고집을 해갖고 안철수 쪽에서 계속 해갖고 반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유선전화 20%를 껴넣자 이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렇죠. 미끼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오세훈과 안철수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선전화 고집한다고 욕 뒤지게 쳐먹고, 그 다음에 둘이 단일화 협상한다고 뒤지게 처먹은 상황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는데 이 상황을 뒤에서 주도한 게 명태균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걸 받아들인 거야. 쉽게 말해서 김종인이가. 김종인이가. 그럼 왜 받아들였느냐? 결국은 후보 등록 시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세훈과 안철수 중에 누가 서울시장 후보에 적합합니까? 라고 나갈 수 있는 설문을 국민의힘 오세훈과 국민의당 안철수 중에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합니까? 라는 여론조사로 제목을 바꿀 수 있게 만든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한 인물론으로 하면 무조건 안철수가 이기니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과 국민의당 소속 몇 석 안 되는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를 이렇게 앞에다가 해서 놓으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당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인물론으로 해갖고 이재명 윤석열 하면 항상 이재명이 이긴다고 선호도가 높게 나오지만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윤석열로 나오면 기존에 있는 똑같은 구도를 51대 49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달을 끕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꺼내놓은 거고, 그렇게 해갖고 막상 여론조사로 다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표집단, 그러니까 당원 명부와 이 표집단들을 활용해갖고 안철수를 제껴버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2번, 3번을 조작을 해서 결국은 오세훈이를 나중에 박영선까지 이기면서 서울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오세훈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작을 한번 했을 거고요. 안철수, 오세훈 과정에서도 여론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세훈, 박영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또 했겠죠, 얘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4번 울었다는 얘기가 그거야.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오세훈은 울었다는 거야. 나경원 이길 때 울고, 안철수 이길 때 울고, 결국은 시장돼서도 울었다는 거지. 그걸 자기가 다 깔아줬다는 거야, 밑밥을. 근데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결국은 지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그동안 국힘당이 써먹어왔고 명태균이 제시하고 만들어왔던 선거 방식이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거야. 아직도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후보를 내보내면 일단 50일, 40일 구도를 언제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만드는 거는 소수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여론 조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안 통했던 게 이번에 그 총선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이요. 왜? 지금 있는 영향력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 경북 쪽, 경남 TK, PK 쪽은 전부 다 명태균이 알아서 했고, 이쪽은 한동훈과 김건희가 지들끼리 명태균 해준 여론조사만 믿고 조작질은 안 하고 그대로 올인해갖고 했다 보니까 이게 동서가 완전히 갈려진 상태에서 이 서쪽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따라서 명태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 선거 지형에 대한
그 감각이 빠르고요.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알아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도대체 명부와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표집단,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의 관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이 모질이가 서울시장이 되는 걸 봤잖아. 이제 오세훈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겠어요? 세상 없어 명태균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명태균은 자기를 무시했던 정치적 아버지 김종인을 엿을 매기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뒤에 서는 순간 너는 대통령이다 하는 이따위 싸가지 없는 놈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씨발. 자기가 천공 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봤지? 응. 야, 봤지? 내가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아이, 뭐 내가 국민의힘 대표도 만들었고, 아유, 내가 대통령까지 만들었어. 자, 내 뒤로 서. 내가 그렇죠.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실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먹든 협작꾼이 사기꾼이라고 한들 지금 명태균은 자기가 지금 해왔던 과거의 이력 스펙들을 비밀로 돼 있던 스펙들을 풀면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나서고 있단 말이야. 증거들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반박하는 정치인이 없잖아. 왜? 사실이니까. 그 홍준표도 자꾸 글 쓰다가 자꾸 지워요. 자꾸 지워요. 왜? 뭐를 들었을지 모르거든, 자꾸 지금. 지워. 아, 홍준표도 야, 검찰이 막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러니까 명태균이 또 홍준표한테 이렇게 또 페이스북으로 쓰니까 또 깨갱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지금 명태균한테는 어떠한 김건희, 윤석열도 거기에다가 꼼짝을 못하네.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그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선 즈음해갖고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인수위에 그 감독관, 면접관을 해달라. 그러니까 인수위 자체의 전체적인 인력 구성을 다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임태희를 꽂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임태희는 우리 사람이잖아. 응? 아니,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 임태희가요? 임태희가 누구야? 임태희 아니 지금 저기 교육감 하는 경기도 교육감? 그 아니. 그럼 누구요? 그 당시에 인수위원장 하던 임태희. 네? 민주당에도 있었지 않았나? 임태희 그때? 아닌가? 아닌데요? 딴 사람이 딴 사람인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 깜짝 임태희라고 놀랐네요. 하는 인물을 자기가 꽂아줘갖고 인수위원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인수위에 참여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인수위 안에 인적 구성 안에서도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 했으니까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 정부 이 인수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강요들, 그러니까 뭐 장관들, 차관들부터 시작해갖고 임명직으로 자리받은 놈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임태희란다. 이 명태균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명태균의 신복들이 지금 상당히 명태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보들을 명태균한테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그다음에 대변인이 장재원. 이게 그 당시에 임태희를 누가 자기가 있었지? 추천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빠지면 이 사람을 꽂아주세요 했는데 안 꽂혔다는 거 아니야. 그 이후부터 사실은 한 2년 동안을 약간 소원하게 지낸 건 있었지만 사실 이 정권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신은 사실상 명태균이었다고 봐진 거죠. 이 김종인이나 뭐 있던 김한길이 아니었다는 거지. 임태희 맞네. 임태희 교육가. 그 사람이네요. 이거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이거 이명박 때 하던 사람이잖아. 임태희. 그래, 내가 임태희라는 임태희는 맞는데. 지사를 하나 아는데. 응? 변절자 지자체 지사하던 사람. 아무튼 내가 착각한 거 이름만 듣고 착각한 것 같고. 아무튼 명태희는 명태희? 아우 헷갈려. 헷갈려.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 명 박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민주당 쪽하고도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따라서 검찰이 이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비두게 되면 명태균은 불안감에 계속해서 얘기들을 털어낼 겁니다. 먼저 손절을 치려면 지금 쳐야 되는데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명태균의 입 앞에 살아남을 여권 측에, 그러니까 국짐 측의 정치인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와. 야. 그러면 명태균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 번개탄 씌우는 수밖에는 이게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21일 안에 명태균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21일 날 그 제보자 강 씨가 지금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지금 얘기를 끝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로 해갖고 민주당이 보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 측하고 같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어떤 그 교감 내지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명태균을 처리하지 못하면 21일 이후에는 국힘당은 사실상 완전히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기까지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할게요. 왜냐면 나머지도 많기는 많은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약간 이름 아예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됩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왜 매운 거 먹고 나서 그 뒤부터 약간 이상해지던데? 약간 버닝이 좀 돼가 그렇습니다. 자, 계좌 후원해주신 송작가 애청자 모임 우리 토요일 날 회비 걷었던 거 남았던 거 중에서 20만 원 기부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팟빵 후원해 주신 에이프라이 갈태기 투나브런 도 둥실둥실 감사드립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슈퍼챗은 오늘도 박행선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투더퓨처님께서 저만 라이브 뚝뚝 끊기나요? 송하라고 해주셨고 계속 방송 네. 내내 라이브. 3일 이상했어요. 소리는 안 끊긴다. 라이브는 우연히 끊기거나 이거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진보 방송들이 요새 라이브가 참 좀 끊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봐야겠죠. 그리고 20세기 누나님께서 채식주의자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식주의자에 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강 작가님. 우리 채식주의자. 우리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님을 축하드리기 축하하는 위해서라도 마음에서 채식주의자 가입. 아니 왜냐면 멤버십에 채식주의자라는 걸 쓰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송 작가 방송, 송 작가 TV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거를 유튜브 봉사에 확인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떤 뭐 계좌 후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송 작가의 말을 이용해 주시거나 6,900원짜리 우리 이 채식주의자 멤버십을 한 달이라도 한번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들 방송이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내일도 오늘 못한 소식들 그리고 오늘 빵빵 터질 소식들까지 모아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너무 넘쳐나 뉴스가. 힘들다. 힘들어 진짜. 뉴스를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진짜. 이 정도 되면 거의 우리 2부제 수업하듯이 오전 오후 방송으로 해야 될 듯. 예. 끔찍한 얘기 잘 예. 하시네요. 네.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입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